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빵을 주려면 진작 줬어야 되지. 이제 수업 시작하고 있는데 자, 301페이지에 여러분 납세무자를 봅니다. 지금까지 자 우리 재산세는 과세 주체는 누구냐면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고, 또 재산세 성격 어떤 성격의 세냐, 재산세는 물세 원칙 개별 과세한다, 주택 같은 거. 근데 토지의 경우만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대상 토지 금방 배웠죠? 얘네들만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별도 종합 합산 대상 토지만 인세력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또 재산세 현황 부과니까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재산세의 또 성격을 바꿔요. 우리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가지인데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한다. 모든 토지고, 또 이 토지의 주택의 부속 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왜?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항상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주택과 함께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건축물, 무허건축물 포함하고, 또 주택 그러면 항상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는데, 주택에는 별장도 포함돼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그럴 때 주택에 대한 과세 입장은 항상 여러분, 주택은 건물과 토지 가격을 하나로 가격 평가하고 하나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한다. 상가는 건물과 토지 가격을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한다는 거. 상가의 건축물 부분은 건축물 부분 재산세로, 상가의 토지 부분은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산세 대상, 자, 선박항공기가 대상이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토지용 부분 아까 우리 전 시간에 했습니다. 잘 보세요. 재산세에 되는 모든 토지를 이용 모습에 따라 생산 관련 토지, 또 유통 상업성 목적 토지, 나대지 합종지, 또 사실상 토지로 구분했을 때 이용 모습에 따라, 자, 생산 관련 토지의 대표적인 이용 모습,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야. 또 공장 용지는 어느 용의 토지로 과세한다?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따로 저율의 세율을 정해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상가 토지 같은 것들은 별도로 모아서 얘네들끼리 합산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과세 대상이나 별도 합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는 싸그리 다 뭐가 된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사치성산 토지로서 고불악장, 골프장 토지는 뭐로?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 얘네들은 토지용 모습이 토지공공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정해서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고불악장, 골프장 토지요. 이렇게 이용 모습에 따라서 분리대상 토지, 또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분리대상은 또 뭐하므로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로 분리 과세한다. 이 정도 하시면 되고, 301페이지 납세무자입니다. 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납세무자 301페이지. 그래서 납세무자는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재산세 납세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입니다. 이거. 자,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세는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기준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매년 언제라고 그랬어요? 6월 1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과세기준 6월 1일 현재. 자,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납기개실 현재 이렇게 바꿔요. 납기개실이면 재산세 납부기간, 납기가 줄여서 납기가 만약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을 자, 납부기간으로 한다. 그러면 납기개실 현재면 이거 납기개실 현재 아니에요. 항상 재산세는 뭘 판단할 때 이것이 재산세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과세 표준 등등 뭘 판단한다.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납기개실 현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과세 기준일 현재. 이것도 주의하고, 그 다음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칙적인 납세무자가 됩니다. 실질과세 원칙상 등록 안 돼도요. 등록 안 돼도, 자,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 안 돼도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 현재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공유재산 나오는데요. 여러분, 공동소유의 줄임말이에요. 민법이나 이런 데 배워야 이제 공동소유의 줄임말이에요. 공동소유 줄임말이니까 소유자가 여러 명이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공유자들은 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지분이 60%, 을지분이 40%다 그러면, 자, 그 지분권자 각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
자, 갑은 60% 자기 지분에 대해서, 을은 40% 지분에 대해서 각자 갑과 을이 자기 지분권자가 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거든요. 자, 거기 한번 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지분권자 각자예요. 자, 계속 밑줄입니다.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 균등한 것으로 봐서 각자 납세 의무자입니다. 지분의 표시가 없어요. 자, 갑을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갑과 을이 50%씩 소유하는 것으로 균등하게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각자 50%씩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땡이죠? 자, 공유재산의 경우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O, X. X입니다. 아니고 누가 납세 의무자? 지분권자입니다. 자,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지분의 표시 없어 50%씩 균등하게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각자 50%씩 그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공유재산 지분권자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3번 얘기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다른 곳에서는 제가 강의를 안 했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토지 시가분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어떤 얘기냐면 주택이 있어요. 자, 주택이 있는데 그림이 참. 자,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에 건물과 주택은 부속 토지로 나눠질 때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 주택의 건물 부분, 즉 주택 부분의 소유자는 건물 부분의 소유자는 갑이에요. 근데 이 토지, 주택 부속 토지 소유자는 을이에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도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요. 주택은 항상요. 건물과 토지 있잖아요. 이 건물과 토지에 합산한 건물과 토지 가격을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다가 과세 표준 금액에다가 있죠. 요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다가 자, 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요. 해당되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요. 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또 배워요. 자, 그래서 이런 규정이 또 나와요. 그래서 세액 계산했어요.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자,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될 거냐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얘네들 건물과 토지 시가 표준액 비율이 만약에 시가 표준액 비율이요. 시가 표준액 비율이 만약에 여기에 6대 4의 비율이다. 자, 그러면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저 나온 세액의 60%는 을이 이 토지 소유자가 40%는 이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자, 주택에 대한 산수세액 자, 구한 다음에 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 건물과 토지, 주택의 건물과 토지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안분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시험에서 이걸 바꾼다면 뭐 어떻게 바꾸느냐?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면적 비율에 따라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 면적 비율에 따라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O, X요. X입니다. 면적 비율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눕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배우는 게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항상 하나로 가격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항상 주택은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 합산하는 과세 표준 금액인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꿔서 나온 적 있냐? 건물과 토지 구분한 과세 표준액이에요. 건물과 토지 구분한 과세 표준액이 아니에요.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구분한 과세 표준액에 건물은 건물 세율, 토지는 토지 세율이 아니라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 표준액 하나로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다가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그래서 세액이 나오면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주택의 건물과 토지 면적 비율이 아니라 뭐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요 얘기고. 그래서 포인트는 거기 자,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여기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 밑줄이고 시가 표준액 비율을 밑줄이고 돼지꼬리 땡겨한 다음에 면적 비율 X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렇게 해놓으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 그 다음에 의제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봅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쫙 밑줄이고 누가 납세 의무자? 공부상 소유자예요. 여러분 재산세는
제가 금방 그랬어요. 누가 납세의무자냐 원칙? 사실상 소유자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도 봤죠? 그럼 3번도 볼게요. 동그라미 3번도 보니까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수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그러니까 재산세는 이렇게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쪽 봅니다, 여러분. 이쪽 오셨어? 네, 이쪽 여기다 설명드릴까요? 자, 보시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요. 보세요.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아까 납기개시일 아니라고 그랬어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사실상 소유하는 자예요. 그런데 실질과세는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때 그러냐? 두 가지 경우를 금방 봤어요. 한 가지는 봅니다. 금방 본 건데 권리의 변동이 있는데, 자, 권리의 변동이 있는데, 권리의 변동사항이 있는데, 변동 등의 사항이 있는데, 이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을 과세권자한테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요. 알 수 없을 때. 자, 이럴 때는 알 수 없을 때. 이런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자,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랬습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됩니다. 그럼 어떤 얘기인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자,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매매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는데 자, 만약에 2016년 5월 31일 날 자, 을이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을 명의로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어요, 여러분. 자, 그랬을 때 당연도 재산세는 매도인 갑이 될지 매수인 을이 될지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자, 등에서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는 건데 자,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항상 판단하죠.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누굽니까? 예? 자,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으니까 6월 1일 현재 공부상으로는 소유자가 누구냐면 매도인 갑이에요. 근데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다는 것은 매매하면서 잔금을 치러? 그럼 자,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쇠 받았으니까 자, 6월 1일 현재는 이 등기는 아직 안 됐지만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 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매수인 을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자,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기준일까지 우리가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뒤에서 배우는 건데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요, 이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요. 이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나중에 나와요, 이제.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과세권자가 딱 보니까, 계약서를 보니까, 자, 계약서 등에 의해서 이제 계약서 같은 것으로 신고를 해주게 되는데 신고를 딱 해서 보니까 잔금을 5월 등기는 아직 안 됐지만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렀어. 그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이네. 그래서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매수인 을이 이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인 매수인 을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소유자가. 근데 자 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신고를 안 했다고 쳐요. 권리변동이 있는데 이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를 안 했어요, 여러분. 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그래서 과세권자는 언제 잔금 치러주고 이런 걸 몰라.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가 만약에 없다.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할 수 없지. 자, 이럴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냐? 공부상 소유자가 이렇게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재산세는 원칙 과세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인데 만약에 권리변동이 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 예전에?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에 권리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이다. O, X요. X입니다. 권리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사실상 소유자예요? 아니잖아.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돼?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적 있고, 지난 26회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고요? 지난 26회 시험은 이런 거로 나왔어요. 지난 26회 시험에서는 자, 매매를 했는데 5월 31일 날 제가 맨날 들던 이 예하고 똑같은 거예요. 5월 31일 날 자, 잔금을 치렀는데 매도인이 자, 5월 31일 날 잔금을 수령했고 매도인이 또 5월 31일 날 등기까지 이행이 됐대요. 자, 등기 이전까지 했대요. 그래서 매도인이 5월 31일 날 잔금을 수령하고 등기 이전을 한 경우 당해연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 매도인이에요? 아니지. 5월 30일 날 잔금까지 치르고 등기까지 다 됐으니까 이제 등기가 안 됐을 때가 권리운동 신고 여부를 따져봐야 되지만 등기까지 6월 1일 현재는 딱 봤을 때 사실상으로 그렇고 등기까지 됐으니까 공부상으로도 완벽하게 누구 거예요? 매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도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 아니라 누가 납세의무자야? 매수인. 이건 당연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평상시 수업할 때 작년에도 맨날 이런 얘기 했었어요. 기초입문과정부터. 여러분 보세요. 똘똘한 주부들은 잔금 지급 시기가요. 어떤 걸 아파트 같은 거 이제 매매하거나 뭐 이럴 때 잔금 지급 시기가 만약에 분양받거나 아니면 매매할 때 잔금 지급 시기가 만약에 4월 달이나 5월 달에 도래해요. 그러면 차라리 연체로 물고 한두 달 연체를 물고 잔금 지급 시기를 6월 1일 이후로 늦춤으로 인해서 연체료를 차라리 한두 달 무는 게 나은지 아니면 당해연도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를 내는 게 세금을 내는 게 나은지를 따져봤는데 연체로 차라리 한두 달 무는 게 연체로 물면 5만 원이야. 근데 세금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야. 그러면 주부들 입장에서는 5만 원이면 콩나물이 몇 봉지인데 딱 이런 생각이 스치면서 그리고 5만 원이면 애들한테 장난감 하나 사줄 수가 있고 뭐 이런 생각이 스치면서 잔금 지급 시기를 늦춰요. 언제로요? 6월 1일 이후로. 그래서 잔금 지급이 6월 1일 이후로 되면은 누가 납세의무자가 돼? 매도인이고. 자, 잔금 지급 시기가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치러지면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이 되고요. 자, 그래서 똘똘한 주부들은 연체를 물고 잔금 지급 시기를 6월 1일 이후로 늦춘다는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해드렸었어요. 자, 26기 시험 전에도 기초 과정부터. 그래서 기초인 입문 과정만 잘 들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 그 이외에도 계속 예를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간에 여기서는 지금 26회는 요거였고 6월 이전에 잔금 수령했고 매도인이 등기까지 이전했을 때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이라는 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런 거예요. 5월 31일 자, 잔금을 치렀는데 등기는 6월 20일 날, 즉 과세기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된 경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칙 사실상 소유자고 예외적으로 이렇게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된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또 하나는 종중재산과 관련한 거예요. 종중재산. 금방 봤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의제납세의무자에서 동그라미 3번 다시 한번 보세요.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으로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이럴 때 종중 소임을 신고하지 아니했어요. 자, 그러면 원래는 이런 것도 종중재산이다. 실제로는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는데 그럴 때 종중 소임을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종중 소임을 신고 안 했을 때는 과세권자가 이게 실제 종중재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그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저희 집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안에도 보면은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저희들 가까운 저희 직계 후손들이 제사라든가 여러 가지 당신을 이제 모시거나 이제 하기 위해서 증조 할아버지께서 땅을 좀 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바로 직계 후손들을 공통으로 쓰라고 어떤 제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 할 때 쓰라고 땅을 사는 게 있어요. 원래 전체 저희 이제 선사 말고요. 또 그런 땅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증조 할아버지 후손들은 이게 우리 종중 공통의 저희 자손들 공통의 땅이라는 걸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옛날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 이제 당수거른 개인 명의로 이렇게 등재가 돼 있었어요. 근데 저희 당수거른이 살아계실 때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그 개인 명의만 그게 당수거른 명의고 우리 공통의 땅이라는 걸 다 알고 있고 당수거른도 알고. 그런데 당수거른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에 섞이게 되는데 저희 육촌 형님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땅이라는 자기 개인 땅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땅이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문중어른들이 추궁하다 보니까 사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가족 그러니까 친척들 중에 누구 한두 사람하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몇 사람이 싸바싸바 해가지고 이걸 팔아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추궁하는데 같은 피부지들끼리 이거 분위기 이거 형법상 이건 배임죄 내지는 횡령죄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 처벌할 수 없잖아요. 같은 또 피부지끼리
감옥에 쳐넣을 수도 없고 그냥 무혐의가 끝났어요. 그런데 뭐 사업해서 다시 사업해가지고 재기해서 돈 벌어서 다시 땅을 상업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나 그거를 한번 팔면 끝이지. 그래가지고 막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데 실제는 종중재산이에요. 공부상 소유자의 근데 종중소임을 신고를 안 했다. 그럼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그럼 법령의 반대속으로 종중소임을 신고했다.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 종중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과세원칙상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돼 있어도 실질과세원칙은 등기등록 실질 권리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세금은 누구한테 귀속시켜라?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권리자에 귀속시켜라. 자, 이게 실질과세원칙이죠. 그러니까 자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돼 있어도 종중소임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면 자 종중이 됩니다. 근데 종중소임을 신고 안 하면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아셨죠? 자 다시요.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 과세기 유효를 연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번호 1번과 3번으로 나눠져 있지만 제가 한꺼번에 몰아 설명드렸어요.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 두 가지. 권리변동 등이 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는 경우에 종중소임을 신고 안 했을 때는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아셨죠 여러분? 이거 딱 알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려울 것들은 없어요. 차차 그렇지만 이제 보게 될 거고요. 동그라미 5번만 한번 볼게요. 자, 신탁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누가 납세무자? 수탁자. 자, 25회 시험에 개정되고 나왔고 26회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지문에. 그래서 두 번 지금 연달아 25회, 26회 나왔는데요. 수탁자 납세무자입니다.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무자로 본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봅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 어떤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자, 우리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좀 안 주고 한번 이쪽에 한번 볼까요? 자,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쪽에 와서 봐야 되겠네. 자,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봅니다. 이 사람들이 갑이 A 토지, 을은 B 토지를 자, 병이란 사람한테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을 했습니다. 신탁을 했고요. 위탁자별로 A 토지와 B 토지는 위탁자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고 맡겼어요. 신탁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자, 믿고 맡기게 되면 대외적으로 보세요. 믿고 맡기는 자, 얘 위탁자, 신탁자예요. 믿고 맡는 자, 수탁자가 있을 때, 병이 있을 때. 자, 그럴 때 신탁하게 되면 대외적인 명의자는 누가 되냐면 병명의가 됩니다. 그래서 A 토지와 B 토지는 이 신탁 토지는 이 병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 소유가 되는 건데 그런데 명의자는 이제 수탁자 소유가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갑과 을이 믿고 맡긴 것뿐이잖아요. 병은 믿고 맡은 것뿐이에요. 신탁 계획종은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실질 권리자는 위탁자고 자, 명의자는 수탁자예요. 이럴 때 몇 년 전까지는 등기등록 명의와 상관없이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실질 권리자가 누가 나한테 갑과 을 위탁자가 납세무자가 됐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했더니 위탁자를 납세무자로 했더니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갑은요. 자기 명의로 된 재산 다 신탁해놓고요. 자기 명의 재산은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세금 같은 거 저 할 때 나 뱉재요. 아무것도 없어. 막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그래서 세금 포탈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잔머리를 굴리니까 다시 법을 바꿨어요. 실질 과세 원칙의 예외로서요. 자, 명의자에게 이 수탁자, 명의자, 수탁자를 납세무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25회 시험 전에 개정이 됐죠. 그래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이 A 토지와 B 토지에 대해서 누가 납세무자? 수탁자를 납세무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위탁자였다가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무자다? 수탁자예요. 수탁자. 자, 그래서 위탁자로 바꿔서 나올 거라고 했는데 25회 시험 나왔고 26회 시험 또 나왔습니다. 자, 누가 납세무자다? 수탁자.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정도만 여러분이 오늘 납세무자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또 배우고 302페이지 자, 비과세가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 재산세를 비과세 과세하지 않느냐. 먼저 동그라미 1번과 2번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에서 동그라미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소유하는 재산 비과세인데 자, 여러분 당연하지.
예?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자기가 부과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주한 국제기구, 외국 정부가 소유하는 재산은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였죠. 국가 등의 명의로 등록을 받을 때 등록면허세 비과세였죠. 소유하는 재산 재산세도 당연히 비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비과세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면. 동그라미 2번이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료로 사용하는 재산 비과세인데 유료 사용 과세 답이 줄입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동그라미 1번은 워낙 당연한 거니까 줄 긋지 마시고 당연한 거고 2번은 줄 그어놓으시고 절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에서요. 내 빌딩을 내 건물을 노원구청 별관으로 사용하려고요. 1년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요. 별관으로. 자, 공용료에. 근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그냥 공짜로 그냥 좋은 일에 쓰시죠. 저 국가 뭐 기관 이런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거니까 아유 좋은 일에 쓰세요. 이렇게 해서 임대료 안 받고 무상으로 지금 노원구청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저한테 와가지고 아유 고맙긴 고마운데 좋은 일 하시고 그런데 때가 되면 재산세는 내셔야죠. 이러면 돼요, 여러분들?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근데 유료로 사용한다. 내 빌딩 임대료 꼬박꼬박 내면서 사용해요? 당연히 그러면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불문하고 아니죠? 무상 사용할 때만 비과세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볍게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나머지 용도분에 의한 비과세는 나중에 배울 얘기입니다. 303페이지 재산세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과세 표준은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느냐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문제 차이로 마킹 잘못해가지고 떨어진 수강생분 얘기해드렸죠, 여러분들? 예? 얘기해드렸잖아요. 떨어진 수강생분 얘기해드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문제 마킹하려고 했었는데,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마킹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거 여기다 마킹했어야 되는데 여기 마킹이 돼 있었는데 모르고 또 마킹해가지고 두 문제 틀린 수강생. 그래서 한 문제 차이로 저 합격한 줄 알고 한 달 동안 합격자 그 가다반에서 마치고 시험 본 날, 그 다음부터 한 달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근 한 달을 기쁨 속에서 막 돌아다니고 주변에 다 자랑해놓고 막 합격했다고 이렇게 했다가 이거 떨어진 수강생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어제 강의한 곳에서 저녁반이었는데 제가 요 얘기를 무심코 딱 했었는데 있죠. 한 수강생이 있잖아요. 이 얘기를 딱 또 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한 문제 한 문제가 중요하다면서 이 얘기를 딱 하고 있는데 한 수강생이 여성 수강생이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죠. 저 이쪽에서. 일단 이쪽 보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 생각을 딱 보니까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뭔가 저 수강생도 혹시 거기에 해당되나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근데 일단 얘기를 다 했어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보니까 있잖아요. 그 원장님하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한 문제 차이로 또 그 수강생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있다. 갑자기 제가 아픈 곳을 건드린 거지. 한 문제 딱 하니까 한 문제 얘기 나오니까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괜히 얘기해가지고 말이야. 괜히 마음만 아프게 해놨네. 자, 어떤 간에 요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든가 이 가운데 그런 분 계시면 딴 거 없어요. 절치부심. 와신상담. 자, 그 다음에 서름을 꾹꾹 삼키면서 일단 묵묵히 겨울부터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세범이 돼서 공부하겠다 이러면 괜히 머릿속만 복잡해집니다. 마음만 아프고. 그래서 상처가 쉽게 안 돼. 자, 운동선수가 여러분들 예전에 이승엽 선수가 일본 가가지고 잘 나가다가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한동안 힘들었어요. 그럴 때 이승엽 같은 선수들이 무엇으로 슬럼프를 극복하느냐? 그냥 막 나이트클럽 가서 막 춤추고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어디 뭐 여행 돌아다니면서 막 이러면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묵묵히 배트 딱 잡고 있잖아요. 연락에 배트 휘두릅니다. 밤새도록.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그 슬럼프를 극복합니다. 그래서 또 어차피 그런 거예요. 아픔이나 상처도 딴 거 없어. 맞서서 싸우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힘내시고 여기 봅니다. 공부도 똑같아요. 여러분 공부도 항상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도 몸하고 똑같습니다. 사람 뇌도요. 몸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생전 이렇게 공부 안 하다가 공부하려면요.
안 돌아가요, 이게. 옛날에는 내가 창시에 이거 소용없어요. 한동안 공부가 책도 잘 안 보고 두뇌 활동 잘 안 하면은 머리가 굳어가 소위 말해서 이게 잘 트레이닝이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우리가 갑자기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뭐 산에 올라가고 운동하면 갑자기 알배고 힘든 것처럼 똑같습니다, 공부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어렵다, 막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돌아온 삶을 잘 가슴 소름 돋아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책 같은 거 좀 자주 읽고 이런 사람들은 신문 같은 것도 보면 경제신문 같은 거 보고 맨날 정치나 연예신문만, 여자들은 연예신문 주로, 아니면 연예기사만 보고, 아니면 쇼핑몰만 들락거리고 이런 사람들은 힘들어지는 거고, 공부하려고 갑자기 공부하려면. 그 다음에 남성분들도 맨날 정치기사만 보거나 아니면 뭐 스포츠 기사만 보신 분들은 머리가 아픈 거고, 경제기사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그 인문 서적 같은 거 좀 읽고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또 똑같아요. 운동도요. 그까 있고 뭐 계속 뛰어보세요. 산에 평상시 운동하고 그러다 보면 또 낮은 산 올라다니다 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산 하루 갔다 오보세요. 뭐 별거 아니지. 그런 것처럼 공부 똑같습니다. 시험도 1년 늦어지든 빨리 합격하든 공인중개사 시험은 진짜로 별다른 거 없어요. 자, 봅니다. 자, 보시면은 재산세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자, 세금 계산은 지방세나 국세나 다 이렇게 합니다. 과세 표준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입니다. 곱하기 세율.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산출세액을.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과세 표준은 누가 결정하느냐.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이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했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납세 의무자가 결정했잖아요.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그러면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인데 이 재산가액을 자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납세 의무자가 결정해요? 과세권자가 결정해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과표 결정해? 화세주체가, 시장주구청장, 지자체 장이, 즉 과세권자가 결정합니다. 자 보세요. 재산세 과세표는 재산가액인데 이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화세주체, 과세권자가, 과세주체가 이것을 결정합니다. 과세주체가 결정해요. 자, 과세주체가 결정하는데, 뭐 요 가짜를 써놓을까요? 과세주체가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어떤 수강생들은 연락에 설명 다 했는데 수업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재산세 설명 다 하고 성격부터 납세일차까지 다 설명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수업 끝나고 인사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는데요. 법인이 재산 갖고 있어도 재산세 부과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이든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이든 다 재산세 부과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럴 때 개인 법인 소유를 구별하지 않고 개인 법인 소유를 구별하지 않고 항상 재산세 과세 표준은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자,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시가 표준액을 자 기준으로 해서 과세 표준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자 항상요 그래요. 우리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뭐냐? 자, 토지 같으면 개별 공시가격,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 주택 가격을 등을 우리가 시가 표준액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시가 표준액 그럼 떠오르는 말은 항상 이거여야 돼요.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엇으로 과표를 결정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었는데 원칙 신고납부인데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 정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 합해가지고 납세 고리소를 발표해서 징수하잖아요. 그럴 때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할 때 배웠어요. 납세의무자 신고납부해야 되는데 안 해. 또는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액으로 미달하게 신고해. 그럼 지자체장이 다시 세금 계산하는데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으로. 자, 그래서 재산세는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가 날라와요. 세금 내라고. 자, 지자체장은 무엇을 근거로 세금 계산했다? 시가표준액. 자, 시가표준액으로 기준해서 결정합니다. 요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여태까지 시험에서 많이 물어봤어요. 많이 물어봤는데 26회 시험도 물어봤고 고선에도 물어봤고 자 26회 시험만 해도 어떻게 물어봤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자 이렇게 비슷한 거로 한번 물어볼게요.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OX요.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경우는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OX요. X입니다. 법인 소유 재산도 장부상 입증 가격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니까 여러분들. 법인 소유의 그 시가표준액으로 토지면 토지, 건축물 건축물. 자, 그 다음에 또 뭡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재산세 과세 표준액으로 한다.
X입니다. 이것도 보세요. 우리가 국가하나자치로부터 취득을 해요. 시가편액 1억짜리인데 8천만 원이 취득했어요. 그럼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시가편액과 관계없이 그 8천만 원을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8천만 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해요. 등록면허세. 근데 그거 취득해서 갖고 있을 때 보유세인 재산세요. 부동산 가격이 10년 전이었다고 쳐요. 부동산 가격이 10년 동안 계속 상승하든 말든 처음에 8천만 원 취득한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계속 재산세는 계속 부과돼. 그럼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재산세 과세표준은 뭐로 과표 결정된다? 시가표준액으로 결정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26회 시험에 나온 게 자, 재산세 과세표준이요. 사실상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법인 장부상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O, X요. X입니다. 사실상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경우는 법인 장부상의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해요? 아니고 뭐로 한다고요? 시가표준으로 한다니까 항상. 아무리 꼬시 넘어가면 안 되고. 아셨죠?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말이야. 나중에 이제 또 문제 나오면 보겠습니다. 또, 자, 그럴 때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하는데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6월 1년제. 항상 재산세는 과세기준을 기준으로 하죠. 6월 1년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다만 여러분 보세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다만 토지건축물 주택은 이 시가표준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되지 않고 여기다가 대통령령으로요.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해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법령으로 이제 달라지는데 대통령령으로 지금 현재 토지, 건축물 같으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분의 70, 즉 70%예요. 주택은요. 여기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주택은 이게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단독이든 공동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고급주택이든 별장이든 하여튼 주택은 무조건 주택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분의 60을 곱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요. 자, 토지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연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려요.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토지 경우에 재산세, 자, 토지 경우에 시가표준액은 뭐냐? 토지 시가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라고 했잖아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공시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 시가표준액입니다. 그럴 때 개별 공시지가가 1억 원인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자,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개별 공시가 1억 원인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예요? 예? 자, 이 1억 원이 바로 과세표준 되는 게 아니라 1억 원이 바로 과세표준 되는 게 아니라 1억 원에다가 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반드시 곱해야 되는데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 토지니까 몇 프로요? 70%를 곱한 금액 얼마? 7천만 원이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요, 여러분. 주택의 경우에는 자, 주택의 재산세 우리 과세표준이요. 주택의 어떤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즉 주택의 시가표준액 그러면 개별 주택 가격,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을 말하죠. 또는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1억 원인 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냐? 얼마겠습니까? 자, 얼마예요? 그러니까 얼마냐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냐고. 자, 그래서 이 개별주택 가격 1억 원에다가 시가표준액 1억 원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반드시 곱한 금액인데 주택 몇 프로 곱해? 60%. 자, 그러니까 6천만 원이 과세표준 금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거? 자, 그래서 시험에서 반드시 속아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OX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료 나가면 OX 같은 거 나중에 풀어보시면 자, 문제 나가는데 하여튼 토지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은 과세기준연제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반드시 개별 공시지가에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한 금액입니다. 어떤 수강생이 지방에서 제 강의를 들었던 학원 어떤 수강생이 있잖아요. 실합니다. 이거 2015년 그 수강생이 처음 공부하는 수강생분이 아니고 한 2년 지금 공부하고 3년째 공부하는 분인데 이 수강생이 저한테 실합니다. 2015년
얼마 전에 한 가을에 9월 달인가 8월 달인가 어떤 그 모의고사 문제를 들고 오면서 교수님 때문에 한 문제 틀렸어요. 나보고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한테요. 교수님, 요 문제예요. 예? 자, 교수님 그랬잖아요. 자, 재산세에서 토지건축물주택은 반드시 시가분양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지. 예. 근데 여기 보세요. 문제 어떻게 돼 있었냐면 토지 경우 재산세 과세표는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과세 총액으로 한다. 이런 지문이 있었어요. 맞는 지문이죠? 개별 공시가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문에 그래서 이거 맞잖아. 그랬더니 아니 왜 맞아요 이게? 그래서 아니 왜 틀리냐고 그랬더니 보세요. 교수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토지건축물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는 반드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야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안 곱하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 수강생은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유, 이렇게 융통성 내가 그래가지고 그냥 나한테 엄청 한 5분 동안 구사리 먹고 갔어요. 에? 지금 처음 공부하는 저기도 아니고 저 알만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융통성이 없어서 어떻게 저기 하려고 하냐, 험한 문제를 헤쳐나가냐. 내가 자 나한테 구사리 엄청 먹고 가는데 다행히 이번에 합격했어요. 내가 그 학원 수강생을 떠올리는데 시험 전날 밤에 떠올린다고 그랬죠. 그 학원 자 학원마다 저한테 배운 수강생들을 떠올리는데 그 학원 수강생을 딱 떠올리 그 학원 이제 차례가 와서 이제 수강생들을 앉은 자를 딱 떠올리는데 갑자기 그 수강생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얘 꼭 합격해야 되는데 아이고 몇 년을 공부했는데 이번에는 꼭 합격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수강생이 떠오르는데 다행히 합격했어요, 여러분들. 자 아이고 하여튼 자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이 공정시장가액비를 반드시 곱한 금액이라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둡니다. 시가편에다가 토지건축물 주택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 시에 시가편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 주택에 한한다. OX예요. X입니다. 토지 주택에 하나는 게 아니라 모두 건축물도 시가편액에 공정시장가액비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선박과 항공기 있잖아요. 선박과 항공기는 보세요.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 과세표는요.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시가편액으로 해요. 얘는요. 특징이 뭐냐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안 곱해요. 그냥 시가편액이 선박항공기는 바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선박항공기 재산세 과세표는 과세율련제 시가편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뭐 몇 프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아셨죠? 토지건축물 주택만 시가편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과 요 내용과 개인 법인 소유 구별 없이 항상 시가편액을 기준으로 과표를 정한다는 거. 요 내용과 그 다음에 요 내용 알고 있는지를 계속 시험에서 물어봤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03페이지에 과세표준입니다. 맨 꼭대기 보시니까 부동산 과세표준. 자,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은 하나하나 따로따로입니다. 재산세에서는 항상 토지를 말하는지 건축물 말하는지 주택을 말하는지 잘 봐야 돼요.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은 시가편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인데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단독이든 공동이든 고주택이든 별장이든 무조건 주택은 몇 프로?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시험에서 이것을 바꾼 적도 있어요. 주택의 시가편액은 시가편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이렇게 바꾼 적도 있습니다. 주택은 몇 프로라고요? 60%입니다. 이건. 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과세표준 그래서 선박항공기 과세표준은 뭐로 한다? 시가편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한다 안 곱한다? 안 곱한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결정받고요. 세율입니다. 재산세 세율은 세율 구조가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되는데 일단 거기 재산세 세율은 과세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 달라요. 토지, 건축물, 주택 다 다른데요. 자, 여러분들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세율이 다 다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택에 대한 세율이 제일 중요해요. 재산세에서 사치동산은 별장은 4% 세율이 적용되고 또 별장님이 일반 주택은 고급주택을 포함해서 여기에 이제 0104 4단계 0.1부터 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거든요. 지금은 세율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제 세율은 차차 우리가 기본소 들어가면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오늘은 그냥 재산세 세율은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양하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 세율 표준세율 아래 그 점선으로 박스가 있죠. 요 내용만 일단 보고 합니다. 자, 보세요. 점선으로 박스가 되어 있죠.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해서 어느 지역에 홍수 피해를 입었어요. 재산세를 좀 깎아줄 필요가 있다거나
자, 재정 수요. 자, 그 C가 재정이 그냥 거의 뭐 파산 상태야. 그래가지고 좀 세금을 좀 많이 걷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이럴 때, 자, 불가피하다고 세율정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정원 바에 따라서 해당 연도에 하나여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재산세 등 우리 주요 지방세 세금들은 표준세율 적용됩니다. 시세상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 다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할 수 있다? 50%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여기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형광펜으로 줄근다거나 사각형으로 해놓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해당 연도에 하나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이 가감 조정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 해당 연도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제가 맨날 예전에 시험에 출제됐을 때 예전에 시험 전에 맨날 그랬어요. 자, 이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다음 연도에 하나여 적용한다. 땡이에요. 3년간 적용한다. 땡이에요. 그랬더니 실전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가감 조정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당연히 틀렸죠? 저한테 본 분들은 당연히 틀린 거지. 자, 그래서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세율 시 높은 세율 적용, 이건 뭐냐? 자, 이건 세율 적용의 일반 원칙입니다. 취득세도 나왔었죠?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이 나가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적용합니다. 낮은 세율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동일한 대상 물건이 표준 세율 적용되고 중과 세율 적용된다? 그럼 높은 세율, 중과 세율 적용한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세율 적용의 일반 원칙, 요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얘기들,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방법 그래가지고 이제 겸용주택에 대한 얘기, 다가구 주택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도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가구 주택이 뭔지 좀 더 배우고 뭐 이렇게 해서 쭉 오시면 나중에 제가 이런 것들 세법적인 의미들을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방법에서 동그라미 4번만 한번 보겠습니다. 4번만 보시니까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자, 당해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는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 표준. 아까 설명드렸었어요. 아까 주택의, 여기 보세요. 아까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면 이런 때도 세금을 계산할 때 건물과 토지, 이 건물과 토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까 합산한 과세 표준액이라고 아까 적어드렸죠? 건물과 토지 합산한 요 과세 표준 금액에다가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다가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한다. 예?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요거 아까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거나 2인 이상의 공동 소유여도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 표준액이지 건물과 토지 구분한 과세 표준액.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예? 해놓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까 여기 아까 본 것은 이런 경우에 나온 세액에 대해서 건물과 토지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각각 60%는 우리 40%는 소유자 갑이 납세된다 이런 얘기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했죠, 여러분들?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항상 하나로 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항상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한다. 이 개념을 알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동그라미 4번은 자, 그런 얘기입니다. 포인트는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 표준액, 여기 포인트라는 거. 구분한 땡. 자, 그 다음에 중과세율이라든가 도시지역군이나 이런 것들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304페이지 여러분 부가징수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재산세 부가징수 납세 절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쉽니다, 여러분.